사랑하는 부모님이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기차표일까요? 숙소 예약 문자일까요? 아니면 여행 가방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차표도 없었고 예약된 숙소도 없었으며 심지어 여행 가방조차 집 안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바로 그들의 자녀였다는 점입니다. 2007년 12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포구 인근 마을에 살던 한도윤 씨와 윤재희 씨 부부가 서울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도윤 씨는 62살, 재희 씨는 60살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노부부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신뢰받아 온 내외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밀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장남 기준 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노인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으로 배정된 문세라 경위는 첫 현장 조사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1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다루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집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집이라기엔 너무 가지런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장롱 옆에 세워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두꺼운 겨울 외투 역시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겨울 12월의 외투도 챙기지 않고 서울로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지요. 세라 경위는 즉시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름으로 예매된 승차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예약 기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보낸 결과 실종 당일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이른 오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장항포구 인근 해안도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세 자녀를 개별 면담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의 진술은 표면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기준 씨는 41살로 면담 내내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종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준 씨는 경찰의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했으며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 침착함이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의식적인 통제처럼 느껴진다고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면담 도중 기준 씨의 셔츠 소매 끝으로 손목에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기준 씨는 고양이에게 긁혔다고 했습니다. 세라 경위는 그 대답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눈을 한번 올렸습니다. 둘째 딸 서린 씨는 38살로 면담 내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습니다. 눈물을 쏟고 또 쏟으며 부모님이 꼭 살아서 돌아오실 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세라 경위가 실종 당일 서린 씨의 행적을 묻는 순간 눈물이 뚝 멈추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이후에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공백이 경위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보통 질문을 들어도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린 씨는 정확히 그 질문에서만 감정이 꺼졌습니다. 막내 태민 씨는 32살로 세 자녀 중 유일하게 불안 증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으며 복도에서 경찰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찔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 반응이 단순한 슬픔이나 걱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 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부모님이 집을 나선 날 저녁 세 자녀는 각자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 씨와 서린 씨 그리고 태민 씨는 모두 서천에서 꽤 먼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부모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동시에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벽 연락을 받고 이른 아침에 도착하기엔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출발했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였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미 실종 전날부터 이 세 사람이 장항 인근 어딘가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조용히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가족 내부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흔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가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부부의 집을 다시 살피던 세라 경위는 거실 장식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고 번호를 누군가 바꾼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 금고 안에 이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겨울 갯벌의 바람은 차가웠고 이 가족의 비밀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숨겨두었던 금고, 번호가 바뀐 채로 발견된 그 작은 철제 상자 안에는 이 가족이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세 자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서류들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고, 동시에 한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문세라 경위는 국과수 전문가와 함께 금고를 개봉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공증이 완료된 기부 약정서와 재단 설립 준비 서류 그리고 차필로 작성된 메모 몇 장이 나왔습니다. 한도윤 씨와 윤재희 씨 부부는 전 재산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재단 이름까지 정해져 있었고 지역 법무사와의 상담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은 각자 최소한의 생활 정착금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한 세라 경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부부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이 자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자녀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즉시 세 자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족이 용의선상에 오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 동기입니다. 수사관들은 금융정보분석원과 신용정보원에 협조 요청을 보냈고 이틀 만에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라 경위의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장남 기준 씨의 금융 기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준 씨는 겉으로는 중소기업 임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년 전부터 지인들을 통한 사모 투자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 투자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수억 원대의 채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는 이미 가압류 상태였고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자산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실종 신고를 하기 불과 2달 전에는 채무 조정 신청 직전 단계까지 몰려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해 보이던 장남의 실상이었습니다. 둘째 서린 씨의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린 씨는 수도권에서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막히자 서린 씨는 사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확인한 사채업자 접촉 기록과 문자 내용에는 협박에 가까운 추심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을 빼앗기기 직전이었고 거주 중인 주택의 보증금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면담에서 눈물을 쏟아내던 서린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세라 경위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막내 태민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태민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실종 신고 3개월 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취업에 실패하며 수입이 끊겼고 결혼을 앞두고 마련했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도 연체 상태였습니다. 태민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 계약에서는 실종 사건 발생 2달 전 수익자가 변경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의 증거는 아니었지만 수사관들의 촉수를 곤두세우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은 부모님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는 순간 사건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내부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확신과 증거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세라 경위는 팀원들에게 다시 세 자녀의 행적을 처음부터 역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장항포구 일대 해안과 갯벌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힌 것은 세 자녀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기준 씨와 서린 씨 그리고 태민 씨 모두 실종 당일 전후로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거나 기기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CCTV 분석 역시 난항이었습니다. 서천군 장항포구 인근은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수가 적었고 설치된 지 오래된 카메라들은 화질이 낮아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인근 편의점, 주유소, 어항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하나하나 수거하며 분석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세 자녀가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지 나흘 만에 세 사람 모두 법률 대리인을 내세우고 이후 경찰 면담에 일절 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의심을 키우는 것이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팀원들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빠른 사건은 빠른 실수를 부른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에 배운 바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도윤 씨와 제이 씨를 아끼는 주민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감싸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자녀들이 그럴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에서 인간적인 정서가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감정을 빼고 숫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관 한 명이 중요한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기준 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서천군 장항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4차례 연속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130km를 넘었습니다. 기준 씨가 그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한 진술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기록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 사진을 출력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기준 씨 차량의 기록이 나온 직후 수사팀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준 씨 측 변호인은 해당 블랙박스 카드가 분실되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실된 블랙박스 카드, 꺼진 휴대전화, 일치하지 않는 진술, 동시에 나타난 변호인 선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는 물증이 없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때 수사의 방향을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던 해안도로 인근을 다시 정밀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도로는 폐염전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길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갯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무언가를 삼키고 뱉어내기를 되풀이하는 그 갯벌을 향해 세라 경위는 차를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바다가 낯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었지만 확신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충동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것이었고 그 계획 속에는 세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지우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세라 경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갯벌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단지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가 막혔을 때 형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물증은 없고 용의자들은 입을 닫았으며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세라 경위는 책상 앞에 앉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펼쳐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술서, 현장 사진, 통신 기록, 차량 단속 내역. 수십 번 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세라 경위의 눈에 처음으로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씨의 차량이 자정을 넘겨 장항 방면으로 달리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같은 시간대에 서린 씨와 태민 씨의 차량 동선을 다시 대입해 보았습니다. 서린 씨는 수도권에서 출발했다면 그 시간에 장항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서린 씨가 그 전날 이미 서천 인근 어딘가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세라 경위는 팀원 박진호 수사관에게 서린 씨 차량의 하이패스 통과 기록을 전수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박 수사관이 결과를 들고 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린 씨의 차량은 실종 전날 오후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나들목을 통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는 진술과 완전히 다른 기록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태민 씨의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민 씨는 당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태민 씨 명의로 결제된 주유 내역이 서천군 내 한 주유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주유 결제 시각은 자정을 넘기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그날 그 시각 장항 인근에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팀은 부부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해안도로 인근부터 반경을 넓혀가며 현장 탐문을 재개했습니다. 갯벌 인근 폐염전 지역은 지역 주민들조차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염전이 문을 닫은 지 10년이 넘었고 창고 건물 몇 채가 허물어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이 창고들을 주목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내부는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라 경위는 그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위에 얕게 남은 직선 자국 2줄이 보였습니다. 바퀴 자국이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국과수 현장 감식팀에 창고 전체에 대한 루미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루미놀은 혈흔이 지워진 자리에서도 반응을 나타내는 시약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창고 내부 바닥 2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지우려고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사팀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 경위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색의 방향은 창고 앞 갯벌로 이어지는 비포장길로 집중되었습니다. 서해안 갯벌은 미물 때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기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수장시키기에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갯벌 수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무릎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갯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첫날 수색은 해가 지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갯벌 수색에 투입된 수사관 중 한 명이 멈추어 섰습니다. 발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 갯벌을 파내자 작은 캐리어 바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관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라 경위가 달려왔습니다. 그 바퀴에서 불과 2m 떨어진 곳에서 방수포 조각과 함께 천조각이 나왔습니다. 여성용 겨울 코트의 소매로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남성용 손목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흐릿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도윤. 세라 경위는 무릎을 꿇고 그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국과수는 발견된 유류품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고 세라 경위는 이제 압박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물증이 나오기 시작한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기준 씨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린 씨는 눈가가 붉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태민 씨는 달랐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흔들렸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세라 경위는 태민 씨에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취조실 문을 닫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라 경위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 사본, 캐리어 바퀴 사진, 손목시계 사진, 창고 바닥 루미놀 반응 사진. 한 장씩 조용히 태민 씨 앞에 밀었습니다. 태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 씨 다 나왔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민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안의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태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만 했습니다. 운전만. 세라 경위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태민 씨가 입을 열었다는 소식은 옆 취조실에 있던 서린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서린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인이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서린 씨는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라 경위가 서린 씨의 취조실에 들어섰을 때 서린 씨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세라 경위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린 씨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하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간 것이었는데 서린 씨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세 남매가 창고로 부모님을 불러낸 것은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여행이라는 말은 미끼였습니다. 부모님이 창고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세 자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재산 기부를 막고 포기 각서를 받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도윤 씨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고함이 오갔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밀쳐지며 창고 안의 금속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재혜 씨가 달려들었고 또 다른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 자녀 앞에 두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준 씨가 말했다고 서린 씨는 진술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우리 셋 다 끝이다. 서린 씨와 태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를 부르는 대신 세 남매가 선택한 것은 은폐였습니다. 두 분은 구조받지 못한 채 그 창고 안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시신은 방수포에 쌓여 갯벌에 유기되었습니다. 태민 씨가 차를 몰았고 기준 씨가 지시했으며 서린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서린 씨의 진술을 받아 적으면서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빠짐없이. 진술이 끝나고 서린 씨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세라 경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조실 문을 나서면서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켠이 옅게 갈라지며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복도 안에서 세라 경위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이 폭력을 불렀고 공포가 구조를 막았으며 침묵이 두 사람을 갯벌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갯벌이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갯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의 진술이 확보된 날 밤 문세라 경위는 경찰서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펼쳤습니다. 진술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갯벌 속에 있었습니다. 유해였습니다. 두 분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세라 경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수색 재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수사팀과 소방청 특수구조대, 해양경찰 수중수색팀이 폐염전 인근 갯벌에 집결했습니다. 전날 밤 썰물이 빠진 자리에 드러난 갯벌은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이 빠져드는 갯벌 위로 형광조끼를 입은 수색 인원들이 일렬로 퍼져나갔습니다. 세라 경위는 캐리어 바퀴와 손목시계가 발견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을 설정했습니다. 방수포에 쌓여 유기되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중수색팀은 조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곳의 수색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색 인원들의 호흡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세라 경위는 움직이지 않고 수색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세 번째 구역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수중수색팀원 하나가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라 경위가 뛰었습니다. 갯벌에 발이 빠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원이 조심스럽게 끌어올린 것은 녹색 방수포였습니다. 오랜 시간 갯벌 속에 잠겨있던 탓에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남아있었습니다. 방수포는 두꺼운 끈으로 여러 겹 묶여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갯벌 위로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국과수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해 수습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세라 경위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두 분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한도윤 씨와 윤재 씨. 2007년 12월에 서울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갯벌 속에 잠들어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수첩을 꺼내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글씨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유해 감식 결과는 사흘 뒤 나왔습니다. 도윤 씨는 두개골 후면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골절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혜 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흔적이 유골과 주변 조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즉각적인 구조를 받았더라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법의학팀의 소견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그 소견서를 읽으면서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구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해 신원이 확인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기준 씨는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 씨는 포승이 묶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태민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울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면서 태민 씨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존속 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세 사람이 기소된 재판은 이듬해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준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족을 버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희생해온 자녀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기준 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기준 씨의 논리는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게 강요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법무사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도윤 씨와 재혜 씨는 자녀들에게 재산 기부 계획을 알리려 했지만 아직 전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세 자녀는 공식적으로 통보받기 전에 금고를 뒤지거나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을 알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 자녀 중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사전 공모를 입증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은 기준 씨의 전 직장 동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동료는 사건 발생 2달 전 기준 씨와 나눈 대화를 진술했습니다. 기준 씨가 부모님이 재산을 다 내놓으려 한다는 말을 했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준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고 턱이 약간 떨렸습니다. 세라 경위는 방청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린 씨와 태민 씨는 재판 중반 이후 기준 씨와 방어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준 씨의 주도적 역할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을 유인한 것도, 은폐를 결정한 것도, 유기 방법을 지시한 것도 기준 씨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준 씨는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정 안에서 세 남매 사이에 시선이 오갔습니다. 한 가족이 법정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고 공판날 세라 경위는 법정 밖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윽고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동료 수사관이 나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 경위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겨 들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장항포구의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부부를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어르신이었습니다. 세라 경위가 말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르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도윤 씨와 윤재혜 씨가 세우려 했던 장학재단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남긴 서류와 재단 준비 기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에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기부가 이어졌고 지역 상인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 모임이 만들어졌고 다음 해봄 지역 고등학생 3명에게 처음으로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부부가 꿈꾸던 것이 비록 작은 형태로나마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다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꾸벅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라 경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습니다. 욕망은 오래 숨어 있다가 가장 약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공포와 만나면 인간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갯벌은 기억합니다. 땅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두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한 그 선택은 결코 덮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